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리매매 없는 상장 폐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파나케이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파나케이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관계사, 계열 회사인 펜젠하고 합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합병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그 합병을 해서 등기매매 아니 그 상장 폐지를 피하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합병을 취소하는 바람에 상장 폐지도 없이 그러니까 상장 폐지 절차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상장 폐지가 진행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펜젠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된 회사하고 합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케이아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펜젠이라는 회사는 멀쩡한 회사인데 두 개 합친다고 해서 합쳐서 이제 멀쩡한 회사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펜젠 쪽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게 케이아의 입장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소 입장이 나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과 정리매매 가능성을 인지하고 저렇게 이제 정리매매 없는 저런 그 합병을 강행했으면서 이제 와서 거래소를 소송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현재 연결 기준으로 자산이 866억, 부채 280억, 순자산 585억, 현금이 340억 있는 이런 괜찮은 회사인데 왜 상장 폐지를 하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나케이아 회사에서는 계열사인 펜젠하고 합병을 해서 멀쩡한 회사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간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병 상대방인 펜젠에서 이걸 거부를 하면서 하나케이아는 정리매매 없는 상장 폐지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펜젠에서는 우리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다른 회사인데 왜 상장 폐지한 회사하고 우리가 합병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2023년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9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파나케이아는 관계사하고 합병을 하는 덕에 상장 폐지를 모면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결국 상장 폐지를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막겠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과 정리 매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처리를 잘못해서 지금처럼 정리 매매가 없는 상장 폐지로 가게 됐다. 근데 회사에서 거래소로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상태고요. 파나케이아는 현재로서는 연결 기준으로 자산이 860억, 부채가 280억, 순자산이 580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340억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기자가 회사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잘 안 받는데 담당자한테 이야기해 줄게 뭐 해놓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 파나케이아, 이 펜제는 주인이 좀 여러 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펜젠 분이, 원래 펜제는 그냥 정상적인 상장사였고, 파나케이아도 상장사였다가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펜젠이 상장사와 합병을 하면서 그냥 상장 유지를, 그러니까 두 개의 상장사를 하나의 이제 뭐 파나케이엔 펜젠이 됐든 펜젠 파나케이가 됐든 이렇게 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어차피 최대 주주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실질 심사를 받을 텐데, 분명히 팜진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던 얘기는 좀 뭐, 이거, 뭐, 어차피 그 관계회사라는 거는 사주가 거의 뭐 한 명 또는 두 명 왔다 갔다 서로 이제 돈거래 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알던 팸제는 옛날 이제 그 YB 분이셔가지고, 예전 얘기 팔고 나가셔가지고, 팸제는, 그 인수한 다음 사람들이겠네요. 뭐 그 사이사이에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그러면요, 이제 상장 폐지가 좀 간단하게, 예전에도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상장 폐지라는 게 그냥 뭐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좀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형식적 상장 폐지가 있고, 이 실질적 상장 폐지가 있고요.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 그 형식적 요건인 거죠. 여기서 보면 상장 폐지 사유가 여기 이제 앞단에 보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유가증권이라서 조금 더 뭐 내용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이나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사유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이제 그 형식적 요건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형식적 요건이 되면은 그 형식적 요건이 이제 좀 치유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심사를 들어가는 거죠.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 거절이 끝나면 형식적 요건이 끝나면 이제 그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 물론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자주 있는 일은 이제 감사 의견 거절 받으면 형식적 요건 탈피하고 그러면 실질 심사 들어가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위원회 가서 여기 예로 적용을 받으니까 예로 가고 예를 들면 대상 여부로 해서 유예를 받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하면은 상장위원회 가서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결정을 하고 그러면 다시 상장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실질심사는 이제 IPO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장 여부가 되면 이제 상장 유지가 되는 거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가 문제인 겁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보통은 상장 폐지가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유예를 주고요. 유예 기간이 끝나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계획 이익 내역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또 기심위에서는 형식적 요건 끝난 다음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아니면 뭐 코스닥 상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유가증권 상장위원회에서 형식적 요건, 아니, 그 실질적 요건을 봐서 또 뭐 괜찮다. 그러면 상장 유지가 되지만 안 됐을 경우엔 다시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을 하고 그럼 또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또 상장 폐지 결정이 돼서 정리매매를 하고 그 정리매매가 일주일 5일, 5거래일, 이제 일주일 정도 주고, 그 정리매매가 끝남으로써 상장 폐지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유나 코가 아닌 이제 기타 법인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뭐,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요 앞단에 보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감사 의견 거절이거나, 아니, 감사 의견 거절이 앞에 그 형식적 요건을 먼저 치유를 해야지만 들어가는 거고, 형식적 요건조차 안 돼 있으면 바로 그냥 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고, 배임 행령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상장 폐지 결정이 되고, 상장 폐지되면,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해서, 뭐, 코스닥 상장위원회가 됐든, 코심의가 됐든, 아니면 유가증권 그 심의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위원회에서 한번 또 검토를 하고, 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유예를 못 받더라도, 뭐, 그럼 또,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이의 신청해서 거절당해서 상장 폐지 확정되면, 법원에 가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각하하면, 음, 그 상장 폐지 정리매매 일정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제 몇몇 가지 회사들 사유가 있는데 파나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매매 가능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근데 정리매매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예. 정리매매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매 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제 정리매매 하려면 다시 재상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장 폐지 요거 보면 합병에 의해서 뭐 합병 서류 절차를 했기 때문에 예, 요 회사는 적립 매매 자체가 아마 안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됐는지는 음. 아, 이 철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합병 철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가 아마 그래서 합병 철회
아마 정리 기간 중일 거예요. 요 회사가 파나마니아가 이제 정리매매 합병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정리 기간 중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상장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내용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정리를 해보면 이제 파나케이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폐진 결정이 됐고 격리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기 펜젠하고 이제 합병한다고 하니까 합병 신고서가 들어갔고 그러면 격리 매매 안 하겠다라고 거래소에서 했는데 합병이 안 되면서 그냥 바로 사전 폐지로 간 그런 경우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두 번째 이슈 해외에서 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작업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있긴 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가가지고 그 주가 조작을 한 그런 사례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국인들이 홍콩에 있는 동전 주식을 한 200원치 사는 바람에 갑자기 올랐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 회사에서도 주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데 근데 뭐 주가 오르는 거는 한국에서도 어떤 회사가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주가와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롤러코스터 타고 있고 소형주는 투기 자본의 표적이 되기 쉽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응을 내놓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예탁원 쪽에 좀 알아봤더니 거래원이 홍콩에 있는 그 주식에 대한 거래원이 미래에셋, 한토, NH증권 등을 통해서 많이 매매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전 페이지입니다.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한국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 어떤 금감원의 조사, 감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특히나 예전에 이제 라더겐 사태, 임평정 아저씨 사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당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저희가 금융 시스템 잘 되는 상황,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정보가 부족한, 정보 비대칭이 큰 해외에 있는 주식, 특히나 싼 주식, 그래서 홍콩에 있는 동전 주식을 타겟으로 한 다음에 이걸 사면 좋겠다, 내지는 이걸 삽시다라고 해서 홍콩 가서 작업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심층 취재 그래가지고 사설 정보지에서 SNS 루머까지 찌라시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 번씩 청와대에서 작성을 했다는 그 주식시장 동향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봐보면 이제 그럴싸하게 적어놨는데 확인해 보면 뭐 한 절반 정도는 틀린 게 많았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한 게 2014년도 12월에 이야기했던 이 기사입니다. 이미 10년 전에도 찌라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요즘 돌고 있는 아니면 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재간둥이 송 선생님이라고 송정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전업투자자인데 이분께서 이제 올리신 글 중에 이제 블로거, 유튜버, 텔레그래머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다. 애널리스트는 못 믿으면서 파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쓰면 다 믿는다.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훌륭한 인플루언서는 나라에 큰 이익이 되지만 어설프거나 나쁜 투자 인플루언서는 해가 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결국은 이제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지 남의 말 듣고 투자한 다음에 돈 잃었다고 그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콩까지 가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 이 내용이 이게 홍콩에서
잖아요. 이거 홍콩 회사 이거 원래 이제 세법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한국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추징을 하는데 해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에서 엄청난 그 중과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부동산 투기는 이제 그 국내 부동산의 안정성과 뭐 경제의 파급 효과 뭐 이런 거 하는데 해외에서의 부동산 투기는 권장하거든요. 어찌됐건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아름답고 권장할 사안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MTS나 HTS나 MTS로 이제 마음 먹고 소위 이제 작전 마음 먹고 이 회사 막 사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주 변동성을 막 키워가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폭락. 근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올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이제 뒤따라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또 그 나라 홍콩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봤을 텐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런 걸 한다고.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에서 연결해서 세 번째 주제, 찌라시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작년 연말에 한 블로거 분이 쓴 건데, 자,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작전 세력만큼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모 씨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튜버로 활동하시면서 주가 조작 같은 것 때문에 선행 매매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신 분이고요. 그런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작전 세력만큼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내가 추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산다. 근데 그 금액이 작전 세력이 끌어모으는 돈, 뭐 몇백억 정도, 그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보존적인 언론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선희 시스템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희 시스템은 이제 OLED 증착기가 국산화되어 있고 차이나 비딩에 한도 입찰했다. 뭐 이렇게 했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장비가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9일 이후 최종 수주가 예상되고 5월과 6월 사이에 수주 내용이 공시될 예정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사 이름도 틀립니다. 서익 시스템은 OLED 증차 시스템 통해서 있는 얘기하고, 업계 추정에 따르면 70억에서 80억 위안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총 가치 1.3조에서 1.5조다. 그 다음 페이지는 또 서울 시스템 이렇게 회사 이름조차 틀리는 이런 내용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29일 이후에 최종 수주 예상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주 내용 공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나온 시점은 6월 21일 날. 자, 공시 시점은 맞췄네요. 6월 달 맞췄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진짜 장비고, 계약 금액은 그 상대방 요청으로 해서 이제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랬더니 또 이제 이상한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62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자가 잘못 쓴 겁니다. 이 앞에 이제 공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근 매출액이 624억인데 이걸 보고 이제 그냥 공급 계약 금액이 624억이다라고 적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댓글로 주주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작년 매출을 수주 구매로 쓰면 어떡하냐. 오버 똑바로 적어라. 공급 가액 1조 넘어간다. 기사 수정했다고 뭐 소송 안 당할 줄 아냐. 했더니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게 한 대당 1,000억이냐. 어제 이제 오분 한 거는 이제 좀 고쳐달라고 그랬고, 그 금액은 어차피 그 기사나 블로거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주 인식은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단가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 없고 어차피 시중에 또 돌아다니는 금액은 다 가짜다. 잘못된 가격이다라고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적었지만 뭐 한 여기서 앞쪽에 아까 보셨던 이 찌라시 내용을 요 내용, 찌라시 내용 보시게 되면 맞은 거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주 내용이 공시될 예정이다. 요거밖에 없고요. 4월 29일 이후에 최종 수주 예상인데 이것도 뭐 저한테도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금액도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뭐 1조 정도 이야기 하던데 일단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맞는데 이런 걸 보고 믿고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은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많은 괴리가 있네요. 1조 조 단위로 하여튼 조 단위로 넘어갔네요. 그 알기로는 그냥 한 3, 4천억 정도였던 거예요. 2천, 하여튼 몇천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좋은 날개 시스템 좋습니다. 이 사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찌라시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것처럼 찌라시 거의 대부분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는데 이게 그 시작점은 맞고 주요 핵심에 그거는 맞는데 그게 좀 이제 많이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경향들이 사람의 입을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뭐 선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즈라 씨도 뭐 이게 맞는 거죠. 요 서익 시스템 요거는 그냥 뭐 타자를 치고 그 텔레그램에다 치는 그 놈이 이제 한 것 같고 요 4월 29 요거는 이제 수주가 났기 때문에 이 수주라는 거는 발주가 있었을 거고 최초 이제 발주 전에 이제 그 견적 의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견적을 입찰을 하고 입찰에 따라서 그 자격 조건이 몇몇 개밖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러면 총 발주할 때, 입찰을 할 때, 총 얼마짜리다. 대부분 예측할 수 있고, 또, 최종 수주라는 거는 요거 4월 29일이라고 날짜를 픽스했다라는 거는 입찰할 때 발표일이 정해진 거죠.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증, 저희 나라도 좀 문제가 됐었지만, 보통 어디든 뭐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회사냐. 이거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했으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잘 내고 있냐, 뭐 이런 거 검증하는 시간이 며칠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 정도에 이제 계약서 날인을 하고, 최종 이제 대표이사들 사인하니까, 요거는 맞는 거죠. 그 대신 금액은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호사가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금액을 요 금액은 아마 최초 그 발주를 낼 때 전체 턴키, 어, BOD 총 입찰 모든 계약 금액일 것 같고요. 이 선익 시스템은 그 중에서 요 OLED 증착기에 관련된 거는 다 수주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좀 많이 퍼진 거죠. 왜냐면 뭐 이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아마 보통 대표이사들이나 임원들이나 영업이사들 이렇게 뭐 술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금액이 크면 이제 뭐 새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그나마 1조 조 단위 계약 단판 공시가 뜨면 1조 마스크가 떠오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죠. 네, 요즘에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론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투자를 할 때 본인의 생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남들의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알아차렸을 때는 이제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 그걸 내가 틀렸을 리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면 그냥 나만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